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날씨 어제보다 더 춥죠? 지금 이동 중이신지 아니면 출근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내일까지는 추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사회는 언제 다시 평온을 회복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라도 묵묵히 일상을 유지한다면 우리 사회도 빠른 시간 안에 정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신윤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중국의 사드 보복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영업정지당한 중국의 롯데마트 점포수도 급증하고, 좀 전에 TV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있는 물건 쌓아놓고 막 부시고 막 이러는데. 차량으로 덮고. 글쎄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산 소비재로 이제 확산을 시켜서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홍콩계 마트나 까르푸 같은 데는 한국산 아예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 인구가 많다는 거잖아요. 인해 전술. 그러니까 결국에 소비재 관련해서 모든 걸 이제 묻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산 불매 운동을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리는 웨이보에 조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 점포수가 영업정지 당한 게 이제 어제까지 23곳인데 오늘 오후가 되면 30곳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중국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아오 포럼에 주영환 산업통상부 장관을 초청했다가 취소하는 일도 있었고 중국의 1대1로 포럼에는 한국 인사를 초청하지 않겠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고 치사한 근데요. 저는 중국이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게 민주국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일사불란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민주주의는 세 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권과 그리고 다양성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역지사지하는 그러한 측면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야, 여기, 나 진짜 기가 좀 막히는데. 생각은 하고 행동은 안 하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국가 눈치를 봐서 더 오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을 G2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진짜 현주소를 낱낱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이 이렇게 보복하고 있는데 이 국제 규범 위반할 소지는 없나요? 이미 뭐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죠.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 여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도 무식하게 덤비는 건 아닙니다. 다 빠져나갈 구석을 생각하고 이런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롯데마트 세무조사나 소방점검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국내법, 중국 국내법 위반 여부를 보는 거여서 국제법 적용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네. 한국산 화장품, 비대, 뭐 식품 이런 거 수입 불허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중국 내 위생 환경 관련 규제여서 마찬가지로 좀 어렵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뭐 혐한령, 한한령 해서 뭐 한국산 영화나 광고 안 풀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중 FTA에서는 서비스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용이 상당히 어렵고 마지막으로 이제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조치도 이게 한국 여행알선업자는 한국 여행사를 차별을 하게 대우를 해야지 FTA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자국민 여행객 숫자를 제한하는 거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그래도 일단은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한중 FTA 대상인 품목이나 뭐 제조업 관련 부품이나 뭐 완제품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FTA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보복 조치를 내리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총수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제 삼성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소식이 있었잖아요. 오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 홍라인 삼성미술관장이 삼성미술관장 그만하겠다 전격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서 당연히 삼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정도 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 200만 4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왜 올랐지 봤더니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삼성의 반도체가 좋은데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가 도맡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드 불똥, 사드 리스크 있다지만 삼성전자는 전혀 예외입니다. 삼성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없이 중국 스마트폰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느낌이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되면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 많이 주고 환원 정책이 강화되지 않겠냐, 1분기 실적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도 반도체 중국에 안 판다고 그러면 안 되나? 맞습니다. 그게 지금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한국산 불매운동에 그러면 우리 미세먼지 받지 말고 반도체도 보내지 마.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상반기 공채를 안 한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의 인원을 상반기에 뽑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그 국내 평택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계속 짓고 있었는데 6월부터 가동을 해요. 그리고 또 아산의 OLED 이런 뭐 LCD 같은 그런 공장을 이제 완공을 하면서 인력 수요가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다음 주 15일부터 삼성의 마지막 그룹 공채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 인원만 보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상반기 단 1,800명 정도 뽑았는데 올해는 2,700명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되게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되게 희소식이죠. 되게 계속 갈수록 좀 채용 규모 줄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예외라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모집 인력을 늘렸으니까 다른 삼성 계열사들이 좀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삼성 전체 그룹 상반기 공채 규모는 작년보다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는 로봇 소유주한테 세금 매기는 이른바 로봇세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로봇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했네요. 맞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신율 교수님 대신해서
로봇이 잠깐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강의는 가능해요. 율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의를 하면 율봇 좋은데. 예. 그 하면 소유세를 내야 됩니다. 예. 교수님이. 그리고 뭐 운영하는 그런 비용을 다 내야 되는데 그 로봇의 도입을 지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나 프랑스에서는 아몽 집권 사회당 후보가 예. 로봇의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많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만큼을 복지 재원 내지는 일자리 창출 재원, 교육 재원을 활용하자는 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린턴 미국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냈던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예. 말도 안 된다라고 일침을 했어요. 예.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로봇을 지목하는데 그런 솔직히 논리적 근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어딨냐는 거예요. 그동안 자동화가 돼서 인간이 더 편해졌지 예.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근거가 없고 로봇 생산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자체가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 겁니다. 대신 일자리 문제가 문제라면 로봇세를 거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구조적 실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교육이나 재훈련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이 잘하는 건지 우리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개막전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2대1로 이겼죠. 예. 이스라엘도 뭐 어저께 잘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더 못했죠. 이 WBC 개막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연장 10회 승점을 내주고 1대2로 패했거든요. 이 투수들이 과감한 승부를 걸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볼넷을 남발했고요. 1회부터 9회까지 매회 주자가 나갔는데도 이 적시타가 터지지 않는 이 타격 빈곤에 허덕이었습니다. 2회 1사 만루에서 이 선발 장원준 선수가 볼넷으로 밀어내기 한 점을 먼저 내줬고요. 5회 1사 1, 2루에서 이 서건창 선수의 적시타로 1대1 동점을 만들었는데 연장 10회 초에 2사 1, 3루에서 임창용 선수가 내야 안타 얻어맞고 이 결승점 허용했습니다. 예. 지금 뭐 볼넷을 남발했다 그러는데 9개나 허용했다 이런 얘기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의 매회 볼넷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취점을 내줄 때도 이 선발 장원준 선수가 안타를 1개 맞았는데 볼넷을 무려 3개나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점을 헌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8명의 투수가 나와서 9개의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볼넷이 이렇게 난무한 거 우리 투수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심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스라엘 타자들을 의식을 한 겁니다. 좋은 공을 안 주려고 도망가다 보니까 이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볼카운트 싸움에서 불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승부를 걸어야지 될 때 자신 있게 결정구를 던지지 못하니까 이 볼넷을 남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딱 한 명 오승환 선수는 돋보였거든요. 오승환 선수가 8회 2사 만루에서 구원 등판했는데 이 초구부터 스트라이크 꽂으면서 공 4개로 삼진 잡아냈고요. 공 던지는 것 자체가 나 오승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9회에도 아웃카운트 2개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10회에 마운드에서 내려갔는데 어제 이스라엘 반드시 이겼어야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승환 선수를 9회에 내리고 임창용 선수를 10회에 올린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타선도 사실 굉장히 못 쳤잖아요. 상대만 무서워한 게 아니라 우리도 못 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타선이 못 쳤는데 특히 중심 타선이 어제 침묵한 것이 어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 안타 7개 때렸거든요. 우리도 또 이 볼넷 6개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 7개에 볼넷이 6개인데도 득점이 한 점에 그쳤다는 거. 이거 이 타선의 집중력 부족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3번 김태균 3타수 무안타, 이 4번 이대호 선수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고요. 이 중심 타선의 침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게 2번에서 나왔던 서원창 선수가 꾸준히 출루를 했고요. 애초에 이 4번 타자로 기대를 모았다가 이 타격 부진 때문에 최용우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민병헌 선수가 들어갔는데 이 민병헌 선수는 수비와 공격에서 제 몫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네덜란드하고 2차전이죠. 근데 예. 오늘 이기지 못하면 2라운드 진출은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네덜란드하고 2차전입니다. 이 대표팀의 선발이 사이드암 우규민 선수거든요. 예. 이 네덜란드가 이 평가전에서 이 사이드암의 약한 면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 우규민 선수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볼 만하고요. 이 과거에도 우리가 이 국제대회에서 정대현 선수처럼 이 사이드암 투수들이 크게 활약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이 2013년, 2014년 이 삼성에서 뛰었던 벤덴헐크를 선발로 내세우는데 이 벤덴헐크가 국내에서 뛸 때 평균 자책점 3.55, 20승 13패를 기록할 정도로 잘 던지는 선수였거든요. 예. 물론 이 벤덴헐크도 우리 타자들을 잘 아는데 우리 타자들도 벤덴헐크 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한번 타선이 한번 터져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말레이시아하고 북한하고 갈등 겪는다는 것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예. 말레이시아가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축구 평양 원정 경기를 취소했네요. 예. 이번 달 28일에 이 말레이시아가 이 평양 원정 경기로 아시안컵 예선 경기를 치르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사무총장이 정부로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역시 김정남 피살 사건의 여파인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아시아 축구연맹 측에다가 이 평양 원정 경기를 중립지역에서 치르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노유민입니다. 요즘 물 안 나오는 곳 찾아보기 힘들죠? 상수도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양질의 상수도를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 사용량은 아주 높아서 물 스트레스 국가에 속해 있다는데요. 물 스트레스란 1년간 쓸 수 있는 수자원에 대비하여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가 40%가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물 사용량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값싼 상수도세라고 하는데요. 이젠 우리가 그 물을 지켜야겠죠?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불필요한 낭비는 저 멀리. 물 절약 습관으로 우리의 소중한 물을 지켜냅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폰이 아니라 폰 팝폰. 굿락투유후 굿락투유후 당신에게 좋은 건강 유산균 굿 굿락투유후 굿락투유후 장 건강엔 굿락투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건강하게 매일매일 굿락투유. 굿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콜록콜록 미놀 F. 카레에도 미놀 F. 목 아파도 맞다, 미놀 F. 모두 역시 미놀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놀 F. 경남제약. 시합 막바지. 승패는 지구력과 기억력에 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조아 바이톤. D-데이가 가까울수록 기억력, 지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억력, 지구력 향상엔 조아 바이톤. 조아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이며 조아 바이톤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아제약.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출발 새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영어 가정법과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배웠고, 3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옮기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일이다. 내 안에는 많은 빛이 숨어 있다는 것.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란 그 빛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일이다. 오늘은 김현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중국 사드 보복과 관련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매출 다 다운돼서 없어요. 주변 다들 장사 안 되고 뭐 다들 힘들어하죠. 아마 주말에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보이는 건데 15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금지한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아예 없겠죠. 3분의 2는 타격이 커요. 저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이 시간에 여기가 사람이 막 꽉꽉 차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 먹는 장사들은 중국 사람 오면 아주 논하는데 지금 먹는 장사들도 다 장사가 안 되고. 중국으로 이제 수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중국과 맺은 뭐 협약이냐 이런 것들이 좀 파기가 되면은 중국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또 위축될 수 있으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시장이 위축될까 봐 걱정이 되긴 하죠. 중국인은 관광 쪽에서 제일 많이 수입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피해가 막대하다니까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측 대응이 좀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정부 측에서 좀 더 뭔가 대응책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피부로 와닿는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국민들한테. 이전의 상황들은 어땠고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앞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가장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은 중국 현지에 사시는 이 교민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 어떤지 직접 얘기 들어보죠. 상하이에 있는 서혜정 통신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어떠세요? 별일 없어요? 마음은 불안한데 큰일은 없습니다. 마음은 불안한데 지금 사실 거기 교민분들이 외출도 자제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양이에요. 네, 며칠 동안 흉흉한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대표 관광 명소인 와이탄에서 한국인이 폭행당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까르푸 같은 대형마트에서 한국말을 하면 불편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정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겠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건 사고가 있으면 사드로 인한 한국인의 피해는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지난 2012년 다오이타오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때 중국인들이 일본을 향한 격한 시위와 일본인에 대한 신변 위협이라든지 또 그 당시 일본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파손됐는데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교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나요? 아직까지 들려오는 바로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카더라 통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함을 느끼는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제 구두로 지시를 해서 한국 관광을 중단하라라는 얘기는 이 사드 배치가 나오면서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또 드라마 도깨비가 인기를 얻으면서 조금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드 배치가 공론화되던 때부터 2016년 2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정치와 사드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까지 말해요. 예, 우리나라 상품 사지 말라 뭐 이런 지도까지 하고 있다 그러고 심지어 뭐 학생들은 니네 나라 돌아가라 이 얘기가 외국 살 때 이게 제일 정말 듣기 안 좋은 소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난해부터 이 로컬 학교 수업 시간에 사드에 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와서 굉장히 상처를 받은 학생들 때문에 학부모들도 불안해하곤 했었는데요. 이 롯데마트 불매 운동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상품을 사지 말라는 얘기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주변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장학금 끊기는 일도 있고 저는 이 중국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유학생도 좀 있을 텐데 유학생들이 불이익 받는 경우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어제 뉴스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베이징에서 유학 중인 한국 대학생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괴담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의 경우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국제학교를 다니던 한국 학생들이 학비가 조금 더 저렴한 로컬 국제학교로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3월과 4월이 그 입학 시험 기간이라서 이 학생들의 편입과 입학에 타격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부모가 상하이시의 취업증을 가져야만 자녀가 상하이 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 법도 까다로워져 있어서 이 사드로 인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이 커질 경우를 생각하면 교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이 넓잖아요. 대륙이긴 대륙인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 이 반환 기류가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북방부가 가장 심한 것 같고요. 이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많고 이 유학을 경험한 상하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상하이 외곽으로만 가더라도 이 항저우 같은 경우에도 롯데마트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다고 하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 분위기가 조금 더 험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중국 사람들이 사드가 뭔지는 알고 지금 이러는 건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네, 이 사드에 관해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노인분들은 사실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2016년 2월부터 이 사드가 공론화되면서 이 중국의 주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정치, 경제,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위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 정치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뉴스에서는 이 한국의 대통령 문제와 촛불 시위, 탄핵에 관한 그 애니메이션까지 등장할 정도로 아무래도 사드가 중국 안보와 관계가 깊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하이에도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당한 데가 있습니까? 상하이에는 3개의 롯데마트가 있는데요. 영업정지로 당한 곳은 없지만 대부분 거의 영업이 안 될 정도로 찾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안 간다. 참 중국 보면 일사불란해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건데 그런 걸 아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현지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비자 발급이 좀 어려웠던 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도시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비자를 확인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삶의 터전이 훼손될까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여행사들이 비자 대행 업무까지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항공 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는 지침이 내렸기 때문에 이 중국 여행사들은 비자 대행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중국인들은 여행사가 비자 업무를 대행해서 편리했지만 이제는 직접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영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네, 여행사의 비자 대행 업무가 중단되면서 이 한국 대사관에서도 한국 사증을 받을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이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이 조중국 한국 대사관에서는 사증 신청 방법과 사증 서비스를 점심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에서 TV나 인터넷으로 한류 동영상 이거 보게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드라마 도깨비가 중국에서도 인기를 크게 얻으면서 다시 한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예능은 IT나 투도, 통신 같은 정규 인터넷 플랫폼에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민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교부나 주중 대사관에 바라는 거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지금 한국 대사관에서 신변 안전에 대한 공지를 띄우고는 있습니다. 대중밀집 지역이나 유흥업소의 출입을 자제하라. 중국인과 불필요한 논쟁에 마찰을 일어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누구라도 알아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나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희정 통신원은 중국에 몇 년 사셨어요? 저는 2004년부터 중국에서 살고 있어서요. 16년 정도 된, 2004년이요? 네. 13년 정도 되셨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어려움은, 어려우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 일 없이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이에서 서혜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종착역에 거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확한 선고일은 알 수가 없죠. 일각에서 3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닐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욱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여쭤보기 전에 제가 좀 요새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인 이 야당 지지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이제 샤이 보수 논란인데요. 예. 대답을 아예 안 한다. 예. 그런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결과들을 부정할 정도이냐.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7년 대선에서도 한쪽이 무너진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여권이었던 정동영 후보가 26%밖에 득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쟁 구도로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닐 때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일정 부분 숨어 있는 의견 표출 못하는 보수 성향층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결과를 부정할 정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헌재 심리에 대해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3, 4일 전국 성인 1,01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활동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보는지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보는지 물었는데요. 공정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66%.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25.5%. 그러니까 월등히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이것은 모든 연령대 또는 모든 지역에서 공정하다는 평가가 높았고요. 60세 이상에서도 공정하다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51.2%, 불공정 32.6%였으니까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이 조사에서도 공정했다는 응답이 높았고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따로 봤을 때는 여기서만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라는 응답이 58.8%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당의 이제 지지층들 굉장히 이제 한 10% 초반대 정도 지지율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불공정한 일각의 지적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국민 전반적으로는 공정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조사는 유무선 혼합 방식 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6.3%였습니다. 탄핵 기각과 인용에 관한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탄핵 찬성, 그러니까 탄핵 이제 인용되어야 한다. 이 조사에서 78.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기각되어야 한다. 18.2%. 그러니까 이제 한 80% 가까운 10명 중에 8명 가까이 이제 탄핵 인용에 대한 이제 희망을 드러낸 것인데요. 여러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에 비슷한 조사들이 있었는데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인용되어야 하냐, 기각되어야 하냐 이런 이제 구성으로 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관되게 75% 이상 이렇게 이제 흐름들이 이어져 온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헌재 결정이 여론에 따라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조사로 파악되는 이제 이 탄핵 찬반에 대한 또는 인용 기각에 대한 여론은 특별한 이제 기류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인용을 누가 더 바라느냐, 기각을 더 바라느냐 이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그 이후에 이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첨예화되고 그걸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예,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할지를 물었는데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용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를 했는데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용해야 한다. 73.4%.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21.2%. 그러니까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뭐 월등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어떤 이제 당위적 차원의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정답 실제보다는 이제 더 나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범생이 그렇죠.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조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거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꼭 하겠다. 네. 우리 거기에서 보통 15% 빼고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추가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보면은 탄핵에 대해서 이제 찬성한다 또는 탄핵에서 반대한다 이 층들 아까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인용을 희망하는 층 또 뭐 기각을 희망하는 층이 있을 텐데요. 그 층들에서 보면은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20% 초반대로 비슷했어요. 이 조사에서는 다르게 차이가 나는 이제 다른 조사들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뭐냐면, 중간의 중도적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제 양쪽에 약간 이제 색채가 뚜렷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이 수용하지 않겠다,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그래도 이제 왼쪽에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오른쪽에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민주당 지지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0% 중반대가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평균은 2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좀 중간적 성격을 갖는 이제 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10% 초중반대. 에 머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람들도 중도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간 이제 온건한 부분들이 있겠고 또 이제 양쪽에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뭐 분노라든가 반발을 표출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만일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에요. 박 대통령의 구속 수사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나왔어요? 예, 탄핵이 인용된 후에 만약에 가정해서 이제 물은 것인데요. 대통령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주어진 선택지는 이제 이랬는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줬는데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78.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4%였습니다. 거의 4배 차이였고요. 압도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 또는 모든 직업군에서 이제 구속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60세 이상 또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도 이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래도 30-40%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어쨌든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가 반대로 82% 넘었으니까요. 다만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이런 것은 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정답과 가까운 문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가 정답이죠. 사실. 그거를 선택 안 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다만 이제 실제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다소 이제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동정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보다는 이게 완전 뒤바꿀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번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대통령의 과제가 어때야 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잖아요. 부정부패 척결해서 법과정이 바로 세워야 할지 이제 이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통합이냐 이제 이것인데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선 과제 어디냐라고 이제 질문을 이 조사에서 했는데요. 부정부패 척결 등 법과정이 바로 세워야 63.6%. 또 하나는 이제 진보와 보수의 갈등 해결 등 관용과 화합으로 국민 통합해야 이것은 33.8%.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합해야 이것도 조사에서는 원래는 대체적으로 매우 높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정답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법과 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가 2배 가량 이제 높게 나왔는데 분노 게이지가 그만큼 국민들의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온건하고 통합하고 화합해야 된다 이런데 이제 좀 얘기를
의견을 내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제 다른 평상시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고 희망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